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상 빠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려 7년간, 정말 7년간 조용히 찬찬히 묵직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7년의 모습. 전 사실 나온 그 결과보다도 그 7년 동안 묵묵히 기다렸던 그 모습이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7년 동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렸을까요? 고려로의 여행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고려시대로 들어왔는데 우리 앞에 배웠던 그 고대와 이 중세는 다른 시대예요. 앞에 봤던 그 고대는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골품제로 대표되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 우리 아빠가 경주 김씨야. 그럼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었던 신분제 사회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가 중세로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이제 신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요. 실력에 의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사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대 장보고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봉쇄되었다고. 자, 그러나 이제 중세시대는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을 가지고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를 정리할 때는요, 크게 시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1170년이에요. 1170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벌어집니다. 이 무신정변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 그리고 고려 후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일단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호족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문벌이 돼요. 그런데 그 문벌들이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무너진 거야. 이러면서 고려 전기가 끝난 거야. 자, 그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 후기가 연결되는데요. 이 고려 후기 때는 몽골이 쳐들어와요. 징기스칸.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그 몽골 원의 빌부터 가지고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려 후기는 무신 이후에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다가 이게 고려 500년을 마무리하게 돼요. 새로운 고려를,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를 마무리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새로운 세력들,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거고요. 일단 그 틀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게 된다. 고려 왕조 500년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호족에서 문벌, 그리고 고려 후기를 이끌었던 세력이 무신에서 권문세족, 고려를 끝냈던 세력들이 신진사대부 연결된다는 거. 이 틀을 일단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세운 인물은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네, 왕씨입니다. 왕씨. 김씨가 아니라 왕씨입니다.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은요, 여러 호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려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영토를 찾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밝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서경은 지금 평양을 얘기합니다. 원래 고구려 영토였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수도였잖아요. 자, 그 지역을 회복하면서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고려란 이름이 고구려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습니다. 어쨌건 이런 역사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 평양, 여기를 태조 왕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호족들이 문제야. 호족들하고 함께 세운 나라가 고려야. 당연히 호족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한테 각각의 다스리는 지역의 사심관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심관이 임명이 되면 그 지역은 알아서 다스리는 거야. 첫 번째 사심관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신라가 망하잖아요. 그 망한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야. 경주 김씨니까 김부야. 김부. 그 김부에게 경주 지역의 사심관을 맡겨요. 태조 왕건이 거기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심관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 이건 뭐냐면 이제 인질이에요. 그 호족의 자식, 그 자식을 개경으로 데려와서 머물게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자식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인제도, 인질제도, 그 다음에 혼인제도. 아우,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야. 매일 하루씩 만나도 한 달이야. 그 부인들이 다 각 지역의 호족들의 딸 또는 호족의 어떤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 태조 왕건은요, 정말 그냥, 호족들과 복닥복닥하게 유지하면서 고려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조 왕건도 고민이 많은 거야. 야, 이거 내가 죽으면 뻔히 보이는 거야. 이거 29명의 부인 또 그 자식들, 내가 죽으면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겠네.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언서죠. 훈요 10조를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태조 왕건의 걱정대로 죽으니까 아이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험악한 과정들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종은요, 이 광자가 빛날 광자인데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미칠광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광종이라는 인물이 뭔가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종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광종은 태조 왕건 호족 연합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려, 당연히 왕권은 약합니다. 호족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마구마구 교체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금 왕이 오른 거야. 광종의 숙제는 뭘까요? 왕권 강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광종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려 7년간 그림을 그려요. 아니, 실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 아니라 왕권 강화를 위한 로드맵.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결론은 왕권 강화. 그걸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광종이 읽었던 책, 7년간 늘 탐독했던 책이 있다 그랬죠? 정관정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덕을 쌓고 통치를 해야 되는지 그 통치술과 관련된 책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무려 7년 동안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너무 급하기는 덤벼들지는 마세요. 꾸준한 노력 속에 멀리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광종도 그 꿈을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비축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결국 7년 뒤에 이 광종은요, 개혁 1호, 개혁 2호 법안을 발표합니다. 개혁 1호 법안, 바로 노비안건법.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비들을 조사해서 불법으로 노비를 만들었으면 불법으로 된 노비들을 양인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호족과 노비를 끊어놓겠다는 이야기죠. 왜? 호족들이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군사력이 되잖아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끊어놓겠다는 얘기예요. 노비안건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왕권 강화, 그리고 이 노비들이 양민이 되면 그 양민들이 세금 내는 거죠. 노비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니까 이 호족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2탄 과거제 시행, 그 호족들한테 너희들 이제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개국공신 힘세다고 나라 세웠다고 공을 세우면서 자식들한테 먹고 살 길을 열어줬죠.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테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실력에 의해서 너희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 과거진 여러분들 이미 신라 말에 그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를 통해서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밀어붙입니다. 이 과거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죠. 바로 중국인 쌍기. 이 쌍기를 데려와가지고 바로 이 과거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데려와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법도 있음을 이 광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가지고 과거제 시행하니까요. 와우, 이때 이제 막 호족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광종이 드디어 칼을 빼들죠. 피의 숙청. 정말 어마어마한 피를 광종의 손에 묻히게 됩니다. 이때 개국공신 호족들 대부분이 죽어나가요. 아마 광종은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개국공신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 들어간 그 호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라고 하는 미끼를 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7년 동안 그렸던 그 로드맵에 의해서 호족들, 왕권을 위협했던 호족들을 대부분 제거하지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곧 황제다. 연호, 광덕, 준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많이 쓸 수 있는 것. 그런데 내가 곧 연호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전기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왕은 바로 이 광종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 바로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꼭꼭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는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왕의 어떤 평가와 관련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 붙이는 묘호거든요. 이름이거든요. 성종은 여러분들 딱 한 명인데요. 그 한 명은 정말 그 왕조를 정말 제대로 일으켰던 사람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고려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도 성종이 있죠. 이 성종이 들어가면 일단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선 성종, 사실은 조선 성종도 엄청난 사람인데 이게 앞에 세종 때문에 이게 묻혀가. 세종도 성종이란 묘를 못 받았잖아요. 예. 엄청난 묘입니다. 이 성종은요. 자, 이 성종은요. 자, 이제 광종에 의해서 이제 왕권 강화됐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이 최승로의 어떤 심의 28조 받아들여요. 개혁안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우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 왜냐면 호족들이 그 지역,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호족들이 제거가 됐잖아. 비어있잖아.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뭐 물론 전국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이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미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성 육부체제. 여러분 발해가 왜 중국 문왕 때 그 중국의 어떤 행정 조직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삼성육부. 자, 고려는요 이성육부입니다. 고려는 이성육부예요. 역시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성육부 체제고요. 그 다음에 귀족회의가 있어요. 그 귀족회의가 바로 도병마사. 병마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병, 군인과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조금 배우겠지만 고려는 워낙 외침이 많아요. 외침이 많다 보니까 외적 초도로 왔을 때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도병마사라는 그 공간에서 이런 국방 관련 그 회의를 했는데 이게 국방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들도 여기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문벌들의 귀족 회의 기관, 그러니까 문벌들의 회의 기관이 바로 이 도병마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성육부도 중요하지만 이 도병마사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모습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진짜 이제 중앙에서는 이성육부 체제, 도병마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요. 지방에는 지방만 파견되었습니다. 12목에 지방만 파견되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분화되어 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5도 양계 체제. 자, 5도는요, 일반 행정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양계는 북쪽과 동쪽이에요. 북쪽에는 지금, 외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뭐,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 외가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양계, 그러니까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해는 뭐였죠?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였죠. 통일신라는 뭐였어요? 친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었죠. 고려는 5도 양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는 이제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꼴이 갖춰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려 성종을 성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됐어, 성종. 그런데 여러분들 안정화됐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정체된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고인다는 이야기야.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뭔가 변화를 했는데 그때 뭔가를 얻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얻는 것에 탐닉을 해버리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만이 여러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요, 허물을 왜 벗는지 아세요? 허물을 많이 벗어요. 뱀의 일생에서 허물을 제일 많이 벗는 시기가 언제냐면 젊을 때예요. 왜 뱀이 허물을 벗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껍질을 벗는 겁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만든 그 껍질이 이제 곧 또 벗어야 될 껍질이 되는 것이죠. 혁신은 뭐냐면 가죽 혁재에다 새로운 신자예요. 껍질을 계속 벗는 거예요.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고인물이 되면 썩는 거야. 자신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굳이 개혁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 움직여. 안 바뀌어. 자, 이렇게 되면서요, 그 문벌들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문벌을 있을 때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인데요. 이자겸은요, 엄청나다. 왕의 할아버지이면서 왕의 장인이기도 해요. 그럼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했네요. 사실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지배층에서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럼 나도 한번 왕이 한번 돼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고려 문벌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자겸의 시대 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4대, 우리를 섬기면 그냥 너희들 쳐들어가진 않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자겸은요, 일단 많이 가졌잖아요. 굳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4대 하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 묘청, 스님이에요, 스님. 이 승려가 바로 이렇게 금 4대에 반대하면서 바로 금 정벌을 주장하죠. 이렇게 이제 개경 중심에 굳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개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나라 때 4대하는 어떤 이런 썩어 빠진 정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개경의 기는 이제 쇠했다. 이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 서경, 평양으로 옮기자. 라고 해서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단재 신채호,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파를 진보 세력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청,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이자겸이라든지 이제 김부식으로 봤는데 이들이 이제 보수 세력으로 본 거예요. 보수 유학자들. 그런데 그 묘청의 어떤 그 진보 세력들이 보수 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이 진압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나라의 역사는 유약한 유학의 세계로 접어들었고 그게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면서 결국 일제강점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점. 그래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으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꼽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묘청은요, 칭제건원, 다시 한번 우리가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연호를 쓰자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정벌하자. 그때 내건 그 배경이 뭐였냐면 개경이 기는 쇠했다. 이따위 정신 상태로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끝내자. 개경 끝내자. 라고 하면서 이 풍수지리설을 들고 나오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는 진압돼요. 근데 김부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이 김부식, 바로 이 금의 사대, 이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사대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결국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진압은 됐지만 이 문벌들에 의해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이건 지금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모든 걸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경 말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 왜 개경만 다 헤쳐먹어? 우리 서경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등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꽉 막혀버린 사회, 다시 한번 답답한 사회가 되면서 꿈을 펼칠 수 없는, 꿈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만들었던 고려가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독식 체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고 이게 실패했지만 결국은 무신들,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또 칼을 들고 일어난 것이죠. 차별받고 있는 서경 세력들이 칼을 들고 일어났는데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고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 사회는 종료,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신정변 1170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고려 후기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다음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힘.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에요. 좀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밝히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그 기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자, 오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힘만 가지고 있을 때 역사에서 어떻게 퇴출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무신정변입니다. 여러분 1170년 그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려 사회가 지금 고려 전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사회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철퇴를 맞죠. 바로 그 무신들의 칼날에 어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무신정변에 의해서 결국 고려 전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때 그 무신들, 차별받고 있는 무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정중부, 기억해 두세요.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런 인물들인데요. 자, 근데 이 무신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전이 없네. 권력은 잡았어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문반들을 그냥 깨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에 권력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걸 어찌할 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교하실 게 뭐냐면 똑같아요. 고려 말에 여러분들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무신 이성계입니다. 근데 이성계는 여러분들 그때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이미 조선왕조 500년의 그 설계도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교에 의해서, 성리학에 의해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돌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정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무신들은 이성계처럼 힘은 있었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는요. 성공하는 순간부터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정성껏 그 준비 기간을 쌓아두셔야 나중에 제대로 여러분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난리 났어. 그냥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게 난리죠. 그러다가 최충원 때 와서야 뭐 비로소 좀 이렇게 좀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요,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자신의 권력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임시기구예요. 교정, 말 그대로 정치를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임시기구라는 건데, 뭐 사실 이건 뭐 최충원이 모든 걸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정치적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가 있습니다. 이 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 뭐 정치라는 그런 방이래요. 예, 정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최씨들에 의해서 조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는데요. 이때 이제 외부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이후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서 이 몽골에 의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이 원간섭기로 연결이 됩니다. 아우, 뭐 난리였죠. 예. 여러분, 몽골이 어떤 나라예요?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 그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이 어떤 거예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넓은 영토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골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징기스칸이고요. 그 징기스칸의 그 부대, 후손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고려를, 그 작은 고려를. 그 세계 대제국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와, 저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고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뭐 어쨌건 간에 그 대가로 결국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꺾이질 않아요. 고려의 풍속, 고려의 풍습을 인정하겠다. 사실 몽골은 이렇게 항전했던, 저항했던 세력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먼지만 남길 뿐이에요. 그런데 고려한테는 예외가 적용된 거죠. 왜? 정말 몽골도 이렇게 질리도록 저항할 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고려의 풍습을 인정해 주면서 고려의 깃발이 꺾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내정 간섭 들어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간섭기. 영토는 축소화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쌍성 총간부, 천령 이북 지역인데요. 저쪽 함경도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결국 원나라로 넘어갑니다. 내정 간섭,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벌하기 위해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는 건데, 이 동쪽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구였는데 결국 실패해요. 태풍 맞아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정동영성 이문소라는 걸 만들어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그 기구로 활용이 되었죠. 그리고 관제격하, 야 이성육부? 너희들이 뭔데 그 이성육부라는 중국의 그 관제를 니들 써? 안 돼! 그거 쓰지 마! 그래서 관제를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빌붙어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 친일파라고 하죠. 이 권문세족이 바로 이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에요. 기철. 와우. 기황후.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원나라 그 황후가 고려 여인이에요. 고려 여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원간섭계에 이제 고려 여성들을 대거 끌고 가거든요. 공녀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공녀가 쭉쭉쭉 성장해가지고 황후가 된 거예요. 와우. 근데 그 기황후의 핏줄이야. 기철. 우와,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기고만장이죠. 원나라 뒤에 딱 없고, 뭐 기철은 거의 왕 위상이죠. 막 이런 어떤 그 권문세족들. 그들이 이제 이 정방, 아까 그 최후가 만들었던, 무신정권을 만든 최후가 만들었던 그 정방이 있잖아요. 인사권, 행정권. 여기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고 정말 국정농단을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 세력들. 그러면서 경제적 이권도 탐하죠. 어마어마한 땅들을 그냥 다 수탈해요. 여러분 이때 이 권문세족의 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경계는 산과 강이었다. 얼마나 넓으면 그들의 땅이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당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요. 자신의 땅에 그러니까 송곳도 꽂을 만한 땅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국정농단 세력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절정에 이르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네, 오래 못 갑니다. 이러면요. 결국은 바로 이런 원간섭기에 대한 대대적 철퇴를 가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고려 전기는 광종, 노비안건법의 과거제 기억하시라 그랬죠? 근데 고려 후기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바로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이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 있었던 이런 정책들을 다 거꾸로 돌려요. 예를 들면 쌍성 총관부 공격해가지고요. 쌍성 총관부를 회복을 시킵니다. 빼앗아 온 거예요. 다시. 그리고 정도행성 이문소 없습니다. 관제격하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철 죽입니다. 와우. 이거 뭐 한판 붙자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정방 폐지합니다. 네. 대농장 웃겨. 신도원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농장,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몰수하다시피 합니다. 엄청난 개혁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공민왕의 핵심적인 정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쌍성총관부 수복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감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려 전기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고려 후기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수복과 전민변정도가 완벽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민변정도감도 여러분들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같아요. 왕권 강화 당연히 도움되겠죠. 왜냐하면 권문세족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토지, 불법적으로 노비화됐던 민, 그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노비안건법의 목적, 재정 확보와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권 강화, 재정 확보, 노비안건법, 전민변정도감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걸 바로 공민왕이 시행한 겁니다. 이 개혁을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결국 공민왕이 시해됩니다. 시해되면서 이 개혁이 중단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공민왕이 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새로운 세력들, 신진사대부를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 그들이 개혁이 중단되었지만 이후에 하나의 세력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려 후기를 보면서 왜 비전이 중요한지, 그 비전을 위해서 왜 준비해야 되는지, 성공을 위한 그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 왕조 500년이 또 저물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고려 왕조 500년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있었던 외침의 역사,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외침이 있었는데 고려라는 깃발을 단 한 번도 꺾지 않았다는 사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길래 고려 깃발은 꺾이지 않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체격도 아주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게 36살입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전근대 시대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40살인데 36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어이구, 그럼 뭐 평균 수명을 계산한다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겨우 과거에 합격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은 평균 이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체격도 작고 그렇게 머리도 뛰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런 어떤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간 사람. 그의 진가가 드러난 시점은 나이 60대가 되어서야입니다. 와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려를 구한 고려의 영웅 강감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고려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요, 뭐 너무나도 외침이 많아요.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와, 12세기에는 여진이 쳐들어와, 13세기에는 몽골이 쳐들어와, 14세기에는 홍건조가 왜구가 쳐들어와, 정말 끊임없이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시대. 와, 정말 저는 고려라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나 또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 고려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고려 500년 동안 이 엄청난 외침 속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던 고려 선조들의 모습, 리스펙, 존경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0세기, 11세기는요, 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이 거란은요, 당시 중국 송나라와 한 판을 벌여야 되는데 송과 고려가 친하다 보니까 이 후방에 있는 고려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 쳐들어오게 됐는데요. 1차 침입 때는 여러분들, 와우,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서희가 간파한 거야. 거란은 지금 고려랑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 온 것이다.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희는요,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 거란과 협상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고려 너희들 거란하고 좋은 관계 맺을게, 국교 맺을게. 대신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목에 강동 육주라는 곳을 여진족이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좋은 관계 한번 유지해 볼게 라고 하죠. 거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겁주려고 온 건데 고려 측에서, 서희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괜찮은 장사예요. 송과 싸워야 되는데 그 강동 육주라는 그 작은 지역, 거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 지역을 주고
빨리 고려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건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 하면서 외교를 통한 협상이 종료가 되죠. 이게 바로 1차 거란 침입입니다. 와우, 어쨌건 서희는요, 싸우지도 않고요, 오히려 땅을 얻었어요. 강동 6주. 와, 정말 외교의 달인 서희, 외교의 달인 고려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고려라는 사람이 있어 로 본다면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려야. 근데 여러분들, 고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외교잖아요. 외교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맹, 혈맹, 그거 외교적 수사라니까.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 아유, 순진한 거야.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역사상 외교, 의리, 동맹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움직임은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런 순수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요. 고려는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네, 고려는요, 거란 입장에서 본다면요, 거짓말 했고요, 약속 안 지켰어요. 분명히 거란하고 좋은 관계 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그다음부터 꿈쩍도 안 합니다. 고려는요. 이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란의 성종이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2차 거란 침입이 되겠습니다. 이때 계기는 뭐였냐면요, 강조라고 하는 고려의 그 무인이, 강조라고 하는 이 고려의 어떤 그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교체를 했어요. 목종에서 현종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란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 우리랑 국교 맺고 우리랑 조공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왕을 교체를 해?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강조의 정변, 이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쳐들어왔는데, 야, 정말 40만 대군, 성종이 직접 군대 끌고 온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만나야 되는 곳이 흥화진이라는 곳인데, 이 흥화진, 기적이 벌어져요. 40만 대군 끌고 왔는데 흥화진은 고작 3,000명. 그런데 중요한 건 흥화진이 무너지질 않아. 대박. 일주일을 버텨요.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인물, 바로 양규. 와, 우리는 새로운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양규. 결국 성종 포기합니다. 흥화진 포기하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왔는데 결국 현종이 도망가요. 현종 못 잡아요. 그리고 현종이 멀리서 편지 보내죠. 알았어, 나중에 내가 직접 너 만나러 갈 테니까 일단 돌아가.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성종은 군대를 철수를 시킵니다. 철수를 시킬 때, 돌아갈 때 양규 다시 만나잖아요. 양규 끝까지 싸워요. 기록에 의하면 양규는 온 몸에 화살을 맞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죽었다. 정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양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는 또 약속을 안 지켜요. 분명히 현종이, 아니, 거란 성종 만나러 온다며 안 가. 네, 늘 이런 식이야, 고려는. 결국 성종 열받았죠. 다시 10만 기병을 모아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자, 이제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귀주에서 강감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강감찬은요, 36살의 과거에 급제해가지고도 기록이 안 나와요. 강감찬의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바로 요때 거란 침입 때 비로소 등장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강감찬의 활약을 보면요,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병서병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동안 강감찬이라는 인물은 갈고 닦았던 거예요. 못생겼고요, 체격 작대요. 그렇게 기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36세에 과거 급제했대요. 늦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외적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했으니까 바로 이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술과 전략 대박입니다.
강감찬은요, 바람이 바뀌는 시간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바뀌는 시기에 적의 배후에 기습 복병을 배치하는 모든 설계를 다 그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고려에는 강감찬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술 전략이 이 귀주대첩에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대박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귀주대첩에 참여했던 거란군 10만이 돌아왔지만 귀주에서 돌아간 인물은 수천에 불과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강감찬은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결국 거란은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송, 거란, 고려 이 삼국이 정립되는 그런 모습들로 100여 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2세기가 되면서 이번에는요,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은요, 사실은 이제 압록강 그 위쪽에 그냥 있었던 그런 작은 부족들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 국경을 넘어오니까 이번엔 윤관이에요, 여러분들. 인물들 기억하세요. 거란 때는 서희, 양규, 그리고 강감찬. 이 윤관이 기병이잖아요.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별무반이라는 것을 건의해서 만듭니다. 별무반은 기병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진 아주 혼내줍니다. 혼내줘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해요. 와우.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 윤관은 동북 구성을 또 확보해.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주긴 했지만 어쨌건 초창기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진족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금나라를 세웠고 결국은 사대를 요구했고 그 사대를 수용하자는 사람들이 이자겸이었고 김부식이었고 그에 반대했던 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3세기에는요 이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은 정말 징기스칸의 어떤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피해가 막심했죠. 이거 다 태워버려, 그냥. 네, 사실은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어 막겠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불타버려요. 불타버리니까 몽골 쳐들어왔을 때 다시 만들죠. 그게 바로 제조.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또 황룡사 9층 목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건데. 그죠?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같이 야만적인 이 몽골의 침략, 여기 맞서가지고 고려인들을 싸웠다는 얘기예요. 최씨 무신정권, 바로 정방, 그 정방을 만들었던 최후 있지 않습니까? 추충원의 아들. 이 최후는요 강화도로 천도해서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강화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 그 사이에 육지와의 어떤 그 거리 속에서 물살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말 타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초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고 싸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육지에서는요 김윤후라는 인물이 용인 처인성, 이 처인성에서 살리타, 네, 몽골 장수죠. 살리타 화살을 쏴서 죽입니다. 와우. 그래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충주성에서 또 나타나가지고요. 이때 막 그 노비 문서 다 불태워요. 이기면 이거 다 불태우겠다. 맞서 싸우자. 그럼 공을 세워주겠다. 이러면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또 몽골을 물리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죠, 이거? 그리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쳤던 삼별초.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도 오우 뭐야 얘네들. 야 너희들 그 고려 풍습 인정해 줄 테니까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항복해 라고 해서 결국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화를 맺게 되는 것이죠. 뭐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원간섭기 있었다. 쌍성총관부 내줬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 됐고, 정방통해가지고 내정간섭,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이제 쓸어버렸던 게 이제 국민당의 개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몽골과 어떤 그 항쟁인데 이제 이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나라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세기로 들었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당시에 그 원이 통제가 안 되면서 홍건적이 막 일어나요. 북쪽에선 이제 홍건적들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막 넘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구, 일본에서 외구가 넘어오고요. 홍건적과 외구가 이 14세기에 정말 고려를 괴롭힙니다. 바로 이 홍건적과 외구를 때려잡으면서 스타가 사람이 있어요. 특히 홍건적이 여러분들 압록강을 넘어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개경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그 개경을 함락해가지고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막 사람을 막 잘라서 구워 먹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개경이 초토화되죠. 그런데 그때 나발 소리가 불리면서 어느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 개경에 들어온 홍건적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개경을 다시 찾아옵니다. 와, 개경 고려인들의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그 나발소리를 불며 군대를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슈퍼스타 이성계가 등장한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최영,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이 최영과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이성계, 둘이 함께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쳤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성계에 의해서 최영은 제거가 되죠. 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이 원래 요동정벌, 최영의 명예에 의해서 요동정벌을 갔는데 이성계가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서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해. 군인이 명령을 어기하고 회군했어. 이건 쿠데타야. 예.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는 실패하면 영모야.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정도전,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행했던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손을 잡고 바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적 권력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과전법을 통해서 대농장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거 싹 몰수해가지고요.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잡으면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 정도전 이 두 세력이 결합하면서 바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 때 500년 동안 엄청난 외침 속에서도 끝까지 항전하면서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고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고려의 문화는 또 무엇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쓸모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시대 때 그 김부식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김부식은요 유학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다 지워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연이라는 스님이 김부식이 버렸던 그 이야기들을 모아요. 그래서 만든 책이 뭐냐면 바로 삼국유사예요. 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려진 역사란 뜻이에요. 김부식이 버려진 그 역사,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쓸모없는 이야기들 안에 바로 단군 건국 이야기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 지방 지자체에서 자신의 어떤 지역의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지금 너무나 쓸모가 있는 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셔도 됩니다. 자, 고려문 한번 출발해 보시죠. 자, 고려는요, 이렇게 고려 전기, 고려 후기, 늘 1170년이 기준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고려 전기의 유학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관학,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교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의 대학교, 소수림왕 때 태학, 통일신라 대학교, 신문왕 때 국학,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국자감, 그리고 조선은 성균관. 국가, 대학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에는요, 향교가 있어요. 향교. 이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 교촌, 교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교동이야. 여기가 교동이야? 그럼 뭐 여기 짬뽕 있는데요? 어딜 갔는데 교촌이야. 뭐 여기 뭐 치킨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전국의 교동, 교촌은 널려 있습니다. 향교는 그 지방에 곳곳에 학교를 설치했거든요. 국가가. 그것을 우리는 교동, 교촌, 교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요, 이렇게 국가 주도의 그 교육 말고요, 사립학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사립학교. 사학 12도, 12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도는 이제 무리도자예요. 12개의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학교라는 뜻인데, 여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기 뭐 장학금, 뭐 양현고, 뭐 또 전문 칠제,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부족이었죠.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도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광종이 과거제 시행하면서부터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고려 후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가 오죠. 바로 이 성리학이 원나라에서 소개가 돼요. 그 소개시켰던 인물이 바로 안양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몽주, 정도전. 특히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신진사대부,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인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한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그 신진사대부의 비전, 신진사대부의 이 어떤 그 이론을 제공했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신정변 때 무신들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뭔가 자신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힘만 있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략, 끌고 갈 수 있는 비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학을 한번 공부해봤고요. 자, 이번에 역사입니다. 자, 역사인데요. 역사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삼국사기, 김부시. 이건 기전체. 기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왕의 어떤 역사 또는 뭐 표 또는 신하들의 이야기, 뭐 열전 같은 이걸 아주 다각적인 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역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역사예요. 방대한 역사. 그 기전체 서술이다라고 하는 거.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버렸던 걸 다시 주운 게 바로 이 삼국유사. 버려진 역사를 다시 모아놓은 것이죠. 이련의, 그래서 단군의 건국이. 왜냐면 여기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곰이 여자가 됐잖아요. 김부수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모아놔가지고 바로 이 이련의 삼국유사는 더욱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불교입니다. 자, 불교인데요. 불교에서는요, 고려 전기에 대각국사 의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의천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의 왕자. 그러니까 이게 왕자가 이렇게 승려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고려가 불교를 중시 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의천은요, 여러분들, 해동 천태종을 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수련의 어떤 방법이 뭐냐면 교관겸수예요. 교관겸수는 뭐냐면 교는 교종이야. 글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관은 직관, 문득 깨달음.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근데 이게 문자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고 같이 가야 된다. 겸해서 수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점은 교종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으니까. 교관, 겸수, 하지만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가면 여러분들 진울이 등장합니다. 이 진울은요, 반대예요. 정이 뭐냐면 이게 선정에 들어가다. 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종과 교종을 쌍수, 아까 그 겸수랑 똑같은 말이야. 같이 수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방점은 선종에 찍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해동천 대종의 의천의 교관 겸수와 바로 이 진울의 정혜성수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노, 문득 깨달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점수, 계속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노 점수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불교가 썩어요. 불교가 썩어요. 항상 그 나라의 말기가 되면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들 결사를 만듭니다. 진울이 야,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 놀지 말고 각자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동아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자, 노동하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결사를 만들죠. 이게 바로 수선사 결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사 운동하면 진울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막아보겠다. 팔만대장경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바로 직지심취요절. 직지심취요절. 이건 뭐냐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게 바로 직지심취요절.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많이 읽기 위해서 이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전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만큼 고려는 불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이 막판 가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고 결국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에게 공공의 적으로 찍히게 되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완전 탄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의 문화였고요. 또 이제 고려하면 여러분 청자 있죠? 청자, 고려 청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 꼭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시대가 이제 끝났고요. 고려 500년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나라,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새로운 나라, 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